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미대사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지명하는 등 새 정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새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인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의사 출신인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그 시한이 어제로 종료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숙 후보자 역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명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이 내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진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상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 기념식에서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지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초 성남시청에 이어서 보름 만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맞물려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2일 성남시청에 이어 보름 만에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성남FC 사무실과 두산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후원금을 낸 기업 6곳 가운데 두산건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데 두산건설은 이들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등을 대폭 올려줬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분당 두산타워가 세워졌는데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제기를 했고 지난 2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남FC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정의당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대표가 당직자 성폭력 사건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를 여영국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아공 등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117명입니다. 전날보다는 2배 넘게 늘었지만 화요일 기준으론 1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333명으로 8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자 감소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인가는 조금 예측이 어렵지만 당분간 적어도 1, 2주 이상은 더 하향될 가능성은 있다. 사망자는 27명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재조합 변이도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들이 추가로 검출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A4와 BA5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입국한 확진자로부터 BA4 한 건이 발견됐고 터키에서 입국한 확진자와 국내 확진자에게 BA5 2건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BA4와 BA5는 오미크론의 하부 변이로서 전파력은 조금 높지만 중증도는 오미크론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연 감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추이와 의료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6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평양 시내 의약품 공급에 인민군이 투입됐습니다. 발열자는 하루 새 약 27만 명 증가했고 사망자도 6명 늘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인민군이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돼 24시간 약품 공급에 들어갔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주재한 정치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부대를 평양에 투입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약품 공급에 투입된 군인들은 군의관들로 국방성에서 결의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특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군 간부들은 약품 수송과 공급 안정화 임무를 관철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문을 채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약국 시찰에 이어 최룡해, 김덕훈, 박정천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도 여러 약국을 돌아보고 수급 현황과 위생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도시는 물론 북부 산간지대, 분계 연선 지역의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품 공급과 환자 치료의 편파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무적 조치들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신규 발열자는 26만 9천여 명입니다. 하루 새 사망자도 6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56명입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달 말부터 어제 저녁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자는 모두 14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6만여 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거 반입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세대가 어제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실어 나른 물품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의약품과 방역물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보건당국들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푸남 케트라팔싱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라며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국가로 분류되는데 즉각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중 사이에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WHO는 북한 정부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관리는 물론 치료제를 비롯한 의료 관련 도움 등을 가능한 지원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백신 공급과 관련해선 공동 분배를 위해 설립된 기구들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물론 코백스 측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들에선 현재 북한에 배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구들의 백신 분배는 올해부터 신청에 따르고 있는데 북한 측에선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신청할 경우 여러 조건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북한 보건당국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원론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봉쇄에 가까운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도 과도한 통제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학교 측의 코로나19 격리 정책에 항의하는 베이징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베이징대 기숙사가 격리 수준을 높이면서 배달 음식 반입은 물론 울타리를 통한 외부인과의 접촉까지 금지하자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격리 강화를 위해 벽까지 만들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서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或者拒绝阻碍人民警察执行职务的，公安机关将按照治安管理处罚法依法处理，请各位自觉离开。 장기 봉쇄 속 상하이 시민들이 당국에 항의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도 이례적인 집단 항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달 들어 식당 등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교통 통제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재기가 벌어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다 체포되는 등 사회 불안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생들의 집단 행동은 코로나19 통제 과정의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베이징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제2도시 하르키우의 상당 부분을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협이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러시아군은 침공 나흘 만에 하르키우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석 달이 지난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양국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Здоров'я, бережіть себе. Дякую вам, вашим батькам, ви молодці. І всім таким, як ви, воїнам, дуже дякую.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일대 러시아 점령지를 상당 부분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하르키우 일대 동북부는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가 위협은 아니지만 두 나라에 나토의 군사 자산이 배치된다면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безусловно, вызовет нашу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И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터키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족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 신규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여부는 사실상 터키에 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은 인상폭보다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이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반발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생각나는 냉면. 5년 전엔 한 그릇에 얼마였을까요? 7, 8천 원 정도면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냉면 가격인데요. 서울과 대구에선 10,000원 한 장으로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도 9,000원은 있어야 하죠. 물가 상승률 10여 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냉면 한 그릇 사 먹기 빠듯한 가격입니다. 5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다지만 워낙 물가가 뛰어서 장보기가 무서운 실정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보전받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이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해마다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 거냐였는데 올해는 화두가 좀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논의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없고 산업별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식당주인은 몇 년 전 종업원 한 명을 줄여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인데요. 채우지 못한 인력은 주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그 파트타임을 내가 이제 몸으로 뛰고 2배로 뛸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어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 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업종별로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 타격이 다른 만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4가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것들이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했던 포항 지열발전터에 신부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대한지질학회 등이 앞으로 지진 관측에 나설 예정인데 포항시는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지하 4km 깊이로 뚫린 시추공에 1410m와 780m, 500m 지점에 신부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이 신부 지진계는 땅속 지진 정보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대한지질학회 등은 앞으로 신부 지진계 정상 작동 점검을 거쳐 실시간 관측에 들어갑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좀 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신부 지진계가 설치된 시추공과 지열발전터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추공 두 곳에는 지하수 수위와 화학 성분 변화를 관측하는 센서도 설치됐습니다. 포항 지진이 진앙 인근에서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지열발전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터 반경 20km 안에는 이러한 지표 지진계도 20개나 설치된 가운데 여진 규모나 횟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진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대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항 지열발전터에는 앞으로 반영구적인 시추기 모형도 만들어져 포항 지진 역사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강릉의 한 주택단지 주변에서 한 달 동안 무려 100여 개가 넘는 골프공이 발견됐습니다. 근처 골프장에서 날아든 건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을 완충구역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시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에서 색색의 골프공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든 골프공입니다. 한 달 동안 수거한 골프공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외벽과 차량이 골프공에 맞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 집에 있어도 마음 놓고 문 밖을 잘 나오지도 못하고 하다 안 돼서 천막까지 사서 설치까지 하고 있어요. 2007년 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주변으로 골프공이 날아들었지만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주택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과 골프장은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아주는 건 이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골프장 측은 예산 4억 원을 들여 안전망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골프 코스 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그늘망 업체하고 지금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골프장 주변에 일종의 완충구역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업 시행 이후라도 이것들이 충분하게 그런 영향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전국에 들어선 골프장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500곳을 넘어섰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골프장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만 남아있어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저새 서식지가 충남 서천 인근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 앞바다의 작은 섬. 길고 넓적한 부리, 노란 목도리를 두른 듯한 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저어새입니다. 어미와 새끼까지 저어새 무리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이 섬에서 저어새 91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저어새들이 인근 서천 갯벌과 전남 영광 등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새인 저어새는 3월부터 7월까지 평균 3개의 알을 낳고 홍콩 등 따뜻한 곳으로 털을 옮겨 겨울을 보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천군 해안에서 5km가량 떨어진 무인도 노루섬에 저어새 200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생태원은 또 유부도 인근 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 물떼새와 환경부 보호종인 괭이갈매기가 서식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서천 인근 갯벌의 신규 번식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펼치는 등 체계적인 보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 동반 상승 마감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 기관이 양대 시장 합쳐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86포인트 오른 2620.44에 코스닥은 9.73포인트 추가한 865.9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고 장중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순 매수세를 재개하며 2% 가까이 급등했고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세아제강도 북미 강관 업황 호조로 수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였고 철강 업종 전반으로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반도체주 솔브레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에도 1분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SM과 JYP 역시 나란히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며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10전 내린 12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꽤 더우셨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에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올 텐데요.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있고 낮 동안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전남 동부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한데요. 강원, 영동 등 내륙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